오늘 주제는 그 DEI 직업윤리 전문성이라는 테마로 초청을 해주셔서 그래서 매체와 콘텐츠 속의 다양성과 윤리라고 해서 잡았습니다. 사실 그 언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이제 그 윤리적으로 좀 도전적인 부분은 더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더 알려지는 일이 공익적인 일이다라는 어떤 자기의 근거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10시간을 준비하고 20시간을 준비하고 현장에 가서 하루 종일 그분을 찍는 거죠. 특히 다페이스는 다큐멘터리를 하는 매체였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되게 일상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이야기를 내어주는 분에 대한 굉장히 빚지는 기분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렸는데 3,000회 조회수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뭔가 더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센세이셔널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강박과 성과에 대한 강박과 또 한편으로는 이 윤리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라는 것 사이에는 좀 줄타기의 어떤 과정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현장에 가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건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1차로 그 현장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제 희생자, 생존자, 현장 목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차로 경험하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가족들이죠. 유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회복을 같이 겪는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3차로 경험하는 사람은 이제 의료인, 구급대원, 혹은 이제 언론인 같은 사람들이 세월호의 현장에 혹은 이태원 참사의 현장에 제일 먼저 투입돼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직의 어떤 윤리적인 부분 혹은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적인 부분이 잘 세워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한 인간으로서 도덕적인 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그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쯤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자로 처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 세월호 현장에 가게 됐던 막내 기자로 가게 됐던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많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도덕적 상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옳게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손상당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그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사실 그 우리 사회의 어떤 면역계 질환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론 혹은 뭔가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저는 우리 몸에서 면역계가 하는 일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회복을 위해서 혹은 싸워야 할 때, 민감해야 할 때 그 민감함을 제대로 작동시키면서 버튼 눌려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주목을 많이 받기 위해서 혹은 트래픽을 많이 끌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뭔가 언론이 작동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면역계 과잉 반응이 나오듯이 온몸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때 싸우고 싸워야 할 때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몸이 망가지겠죠. 네. 제가 매체를 6년 동안 하면서 발견하고 시도한 것들은 이 4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다페이스는 앞에서 보셨던 영상처럼 당사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매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 변화가 필요한 지점은 어떤 우리 사회에 비유하자면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에 가장 좋은 어떤 사건이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 노력한다는 것, 이런 것이 저희한테 큰 화두였고, 그리고 뻔하게 계속 반복되는 갈등을 벗어나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사자의 언어를 전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전할지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매체에 여러분이 그 인터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 관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전하면 뭔가 멋이 없거든요. 멋이나 방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페이스에서 제가 어떤 당사자의 언어를 전한다라고 했을 때 좋아했던 접근과 싫어하는 접근이 있었습니다. 뻔한 갈등을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뉴스를 보시면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연상하는 어떤 찬성과 반대의 근거들과 프레임이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 반복되는 뻔한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백지 상태에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기획하는 사람은 항상 생각하고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익숙해진 어떤 그 편견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듣게 한다거나 어떻게든 서로의 이야기가 들리게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이야기를 기획하는 사람의 의무인 거죠. 사실 영상을 200개 이상 발행을 하면서 계속 보면 항상 달리는 댓글은 항상 달리는 주제에 똑같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좀 나은 논의를 위해서 그 댓글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떤 기획의 시작점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뻔한 갈등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예를 들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2018년에 한참 뜨거웠는데 근데 그때 얘기를 할 때 꼭 여성과 태아 사이의 갈등으로 이제 이야기가 흐르게 되는 것이죠. 혹은 퀴어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도 찬성이냐 반대냐의 프레임으로 계속 이제 메인 뉴스에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한 거죠. 혹은 10대 중에 성매매를 하는 어떤 학생들에 대한 혹은 10대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너무 뻔하게 근데 걔네는 왜 가출을 했대? 혹은 왜 돈을 그렇게 벌려고 했대? 라는 비난으로 흐르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시도했던 어떤 스토리텔링의 방식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축이랑 공간축을 바꾸는 게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낙태죄 관련된 이제 낙태죄 폐지 관련한 이야기를 다룰 때도 그때 아일랜드, 폴란드, 프랑스, 루마니아 이렇게 해서 그 각 나라들이 낙태죄와 관련해서 어떤 국가와 여성 사이에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 운동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 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적으로 굉장히 다른 곳에서 국가랑 여성의 재생산권 논의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보는 방식으로 기획을 했던 것이죠. 프레임을 벗어나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 감정이입하는 대상을 바꾸거나 아니면 나란히 놓는 시간축이나 공간축을 바꾸는 것이 이야기의 전략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전략에 대한 부분에서는 마지막인데요. 그 닷페이스에서는 사실 이야기가 어떤 촉매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인식하게 됐을 때 바로 행동을 하진 않더라도 그 중에 300만 명이 보면 그 중에 3,000명은 무언가 행동을 하고 싶고 300명은 실제로 국회의원 회관에 와서 같이 이제 아청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건넬 때 어떻게 보면 그 문제의식을 현장의 자원을 같이 더하는 방식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면 함께 행동할 사람을 그 모집하는 식으로 커뮤니티를 빌딩할 수 있다면 그게 매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공항에 있는 난민에 관련된 그 캠페인이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1년 넘게 그 계속 계신 난민분이 있었어요. 난민 자격을 신청하는, 난민 자격 심사를 신청하는 것에서 이제 그 신청 자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비인권적인 그 상황에 놓여서 계속 그 접견하는 변호사들이 가져다 주는 햇반이나 아니면은 그 참치캔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 공항 이 대기실이 사람이 1년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372일째 이곳에서 못 나오고 있고 이게 얼마나 비인도적인 처우인지 그리고 법무부에서 이걸 빨리 처리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전하고 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절망감을 전하고 마는 것인가 했을 때 이분이 공항에서 나올 때까지 같이 지켜보는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그 뒤에는 생존 비용을 모으고 그리고 이분이 공항 밖으로 나오면 그걸 같이 지켜보고 그 결과를 업데이트 해드리고 판결 소식을 같이 전하는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런 캠페인을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일단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사회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 그리고 당사자나 현장 전문가, 가장 그 현장을 밀접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 문제 정의를 하면서 이제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인터뷰를 하는 과정까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인터뷰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인터뷰가 아니어도 설문을 받거나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간호사의 이제 태움,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문제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인터뷰라고 했을 때 그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구급대원의 이야기, 혹은 그 같은 병원에 있는 의사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했을 때도 이 문제의 중요한 제도나 예를 들어 아청법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장에 이제 피해 경험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지원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 근거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 민간에서 어떤 그 근거 자체를 수립하는 일이 필요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해결책을 모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한 지점을 논의를 해서 이제 슬로건도 짜고 캠페인도 짜고 이제 행동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단계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 때 좀 신경을 썼던 것이라고 하면, 또 하나는 그것입니다. 저는 그 콘텐츠 제작 책임이기도 했지만 윤리 책임이라는 그 역할을 굳이 따로 떼서 정의를 해서 그 다페이스 안에 뒀었는데요. 약간 매체에서 각자 콘텐츠를 성공을 무엇으로 정의한다고 생각하세요? 조회수, 혹은 얼마 많이 보여졌는가, 얼마 중요한 사람들에게 가닿았는가, 뭐 의사결정권자에게 가닿았는가,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있겠죠. 있을 테지만 사실 그런 것만 있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언론사별로 각자의 지향이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나 미디어를 기획한다고 했을 때 그에 맞는 본인들이 정의하는 컨텐츠의 성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페이스에서는 컨텐츠의 성공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약간 공통된 경험이나 감정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이야기가 터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말해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이야기로 연다라는 것이 저희가 마지막에 업데이트했던 슬로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해지지 않는 현실이라는 게 계속 있고, 근데 말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같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그 지점에 우리가 있고 싶다라는 것이 다페이스의 어떤 매체 목적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같이 제작단에서 공유했던 체크리스트라고 했을 때는 그 이야기를 왜 다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독자가 생각할 때 내 얘기인데, 내 경험인데 나만 그렇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혹은 쉽게 얘기하진 못하는데 사회적인 맥락이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프로듀서들이 스스로 이걸 발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할 때 우리 매체는 이런 걸 다루는 곳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다뤄야 할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제작의 윤리나 태도에 가깝기도 한데요. 거기에 있었던 7가지 원칙, 6가지네요. 6가지 원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함이랑 흥미로움, 그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왜냐하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너무 비장해지거나 하면 독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이유로 흥미로움을 자꾸 포기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how to, 어떻게 다뤄야 할까의 태도였고요. 그 두 번째는 너무 단순화하는 것을 좀 지양을 하자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나 아니면 짧은 소셜 플랫폼에서 계속 이야기를 내보내다 보면 단순화하고 싶은 욕망을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화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는 것도 뭔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태도다라는 것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만드는 사람의 관점과 문제의식이 중요하다. 말 거는 대상이 누군지 생각하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하는 반응, 이런 것들도 같이 정의를 하고 갔었고요. 콘텐츠 윤리 가이드가 이제 제작 가이드 뒤에 따로 있는데 저희 내부에서 썼던 문서의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문장인데,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 줄타기에 가깝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스스로의 고정관념은 어떻게 보정할 수 있을지, 각자가 가진 고정관념이 이 집단 안에서 건강하게 보정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돼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이제 윤리 책임으로서 뭔가 고민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쉬운 이해를 돕는 표현을 지향하더라도, 그러나 그 동의가
그 원하지 않는 가치를 담는 그 단어일 경우에는, 편견을 조장하는 경우에는 그걸 유의하고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야기의 당사자를 소외시키는 접근을 지양해야 된다. 동일 집단의 사람들이나 관계자들이 보았을 때, 그 영상을 보았을 때 내 이야기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 어떤 피드백이 안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저희 이 기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별이나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을 지양해야 하는데, 노골적인 차별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나이를 굳이 서술한다거나, 혹은 뭐 불필요하게 성별을 지칭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고정관념일 수 있다. 고정관념을 그 조장하는 표현일 수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피드백을 할 때는 이제 제작 단계에서는 이야기 구조나 표현 혹은 팩트체크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간다고 하면, 윤리적인 어떤 책임의 피드백을 할 때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피해 서술 방식이나 대상화의 정도, 논쟁 지점에 대한 고려, 뭐 출연자의 보호 모자이크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런 거를 다 완료하고 나면 이제 콘텐츠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당사자의 언어를 전하기에 대한 부분, 뻔한 갈등을 벗어나기 위해 쓸 수 있는 이야기의 도구들, 그리고 행동을 설계하는 부분, 그리고 직업으로서의 어떤 윤리 책임이라는 부분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어떤 다양성 혹은 사회적인 어떤 포용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매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직업의식이나 혹은 그 경험에서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더 나은 연결을 어떻게 할까? 사실 저는 그 반은 배움과 제가 실천해 보았던 것들을 가져왔지만, 반은 약간 비관적인 부분 혹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저자가 뇌경제 사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땅을 파고 혹은 어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가 돌아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매일 생각하고 매일 반응하고 하는 것들이 경제의 태반이 되는 거죠. 구글, 메타 이런 것들이 돈 많이 버는 기업이죠. 근데 그 돈 많이 버는 기업들이 어떤 활동으로 돈을 버나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획하고 하는 것들로 돈을 법니다. 그런 걸 이제 저자가 뇌경제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사실 그런 공간에서의 괴롭힘, 이런 것들이 우리 뇌를 망가뜨리기도 좋은 그런 상황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가 된 고통,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한 것은 고통 구경하는 사회라는 책을 쓴 김인경 기자님의 말이었는데요. 흔한 고통일수록 이제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보는 일에 능숙해지면 그럼 사람들은 거의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덜 다루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이제 맥락을 붕괴시킨다, 이런 것들도 사실 저는 일부분은 동의하고, 어떤 경험에서는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근데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서로 그냥 반응하는 방식으로, 무언가에 굉장히 짧은 반응을 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회적 이슈에 계속 연관이 될 때 그게 정말 좋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를 보고 어떤 코멘트를 하지 않고 그냥 리트윗을 계속 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한 것을 그냥 하트로 퉁치거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동의로 비춰지고 그 이야기에 어떤 권위를 부여해주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정말로 좋은 방식의 연결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들도 계속 하게 됩니다. 오늘 강연 오랜 시간이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